읽기, 세우기의 특강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시작되고요. 우리 내년부터 이제 펼쳐갈 베델교회 가정사역의 위대한 발걸음의 첫 서막을 열어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광고 많이 했는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같다고,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제는 나오지 않은 이 젊은 부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 인상 있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가요, 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정과 인생에 얼마나 정말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 보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 정말 악착같이 나와서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데요, 더 번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병주 목사님이고요. 우리 뭐 다 홍보 나갔으니까요. 백석대 심의상담학 박사님이시고 파란 리본 패밀리 브릿지 대표이시고, 또 여러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 사춘기 부모 파이팅, 결정장애 치유, 이런 책들 쓰신 분이고, 사시는 곳이 저희 부모님 댁에서 100m 거리더라고요. 뜰한채라는 한정식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사시는, 얘기 나눠보니까 그랬고요. 결정장애 치유, 최근 내신 책이고, 저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성도님들께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3040 부부를 위한 책도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광고 하나 올라 있네요. 강의 끝나고 본당, 이번 주에 있을 그 음향공사를 위해서 본당에 드럼이나 피아노나 의자를 좀 옮겨야 되는데요, 남자분들 좀 남아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서를 로비에서 우리 사모님과 교육자들 좀 판매하실 텐데요, 강사님 사모님이 좋은 책들 소개받으셔서 사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주 목사님 앞에 나오시도록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고요. 네. 둘. 예, 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좀 가까이 오려고, 그렇죠? 가까이 봐야 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를 소개할 때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첨가하시면 자식들이 대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총신 출신 목사고요. 교단은 다르지만 가정사회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책을 낸 덕분인데, 책 제목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의 독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오해받습니다. 죽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단 단위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을 하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 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고요,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젊을 때 몇 번 써보고 고장난 줄 알고 방치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무심코 눌렀는데 훌륭하게 작동되는 사례도 많고, 내가 쓸 때는 별로지만 자식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썼고요,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써냈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이때 우리 남자분들은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시고요, 여성분들은 아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뒤에 만드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남자분들 A씨라고 하시고 여성분들 아싸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해야지 직접 버튼 누르는 순간 망가집니다. 단 희망적인 사실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나란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업데이트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자는요,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여자는 아무에게나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마트에서 생전 모르는 여자하고 콩나물 얘기하다가 말귀가 통하고 나면 그 콩나물 봉지 들고 3시간 이야기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더 희한한 사실은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 다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첫째 모델, 첫 모델 남자에게는 탑재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여자를 만드시면서 탑재한 기능이 just speaking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는 그냥 말하기, 그러니까 목적 없이도 말을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따라서 해봅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여자는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도 그냥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응수하는 기능은 just speaking인데 손 들어 보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요거 3가지. 오늘부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요거 3가지로만 반응해 보시면 무지하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할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욕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여자에게는 탑재해 주신 기능, just speaking 기능에 just listening 기능,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요 멘트 다음에 들으시고 남자분들도 A씨라고 하시고 여자분들 아싸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참 불쌍하죠? 이게 한국 남자의 비애입니다. 청춘을 바쳐서 고생해놓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처자식 다 먹여 살려놓고 어른 대접 받을 시기에 가족이 끼워주지도 않고 남자가 끼어들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런 분위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1990년대까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5,000년 역사에서. 맞지요? 그리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생존의 문제,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를 생존의 시대에 생존 전문가가 필요한데 생존 전문가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는 처자식 굶기지만 않아도 최고의 남자가 되었던 게 90년 이전까지의 남자들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다가 집에 갖다 주면 큰 소리도 치고, 그래서 아버지 밥상에는 계란 후라이가 따로 올라왔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의 시대로 바뀝니다. 관계 말의 전제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우 관계, 최소한 몇 명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가정을 창설하시고 신약의 교회를 창설하셨거든요.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심으로 가정이 탄생됐고 관계로 출발되었고, 신약시대 교회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신약교회의 탄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도 물론 개인의 구원하시지만 공동체는요 관계로 출발됩니다. 가정도 관계, 교회도 관계예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맞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 내용은 몇 명이다? 관계다, 2명이다. 근데 생존 전문가의 남자는 아담이 처음 피조되었을 때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남자는 관계 다 깨져도, 마누라가 집 나가고 관계 깨지고 새끼들 다 등 돌리고 살아도 그 일만 있으면 버티고 사는 게 남자들입니다.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처음부터 몇 명이었죠? 2명이었죠. 그래서 여자는 관계가 불편해지면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관계의 시대. 몇 명이라고요? 그럼 관계를 만드는 2가지 비법은, 하나는 밥을 사는 거고, 그래서 나한테 밥 사는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 2번째, 표현하는 겁니다. 뭘로? 말로.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인간도 말로서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특성은 뭐냐? 말이 통하고 말로 표현하고 서로가 애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꼭 말로 해야 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한국 남자, 특히 경상도 남자는 말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자들도 말합니다. 왜 경상도 남자가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딱 들어오면서 아는 또는 알라는, 그다음 2번째 먹자 또는 밥도, 3번째 자자 또는 불 꺼. 이게 3마디고, 경상도에도 금술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요 한마디를 더 한다고 합니다. 한창 밤이 깊어가는데 개안나 지기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웃지 않으면 민망해서 안 웃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웃는 건지, 정서적으로 병이 들어서 안 웃는 건지, 강사가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장 존경하는 청중은 강사가 웃기려는 의도로 가지고 그럴 때 일부러 과잉되게 웃어주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교계보다 일반 단체에,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강사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쪽, 오늘도 주제가 자녀 쪽이잖아요. 자녀 쪽 전문가가 됐는데, 그것도 책 덕분인데요. 2012년도에 쓴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그 책 이후에 저희 상담센터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는데,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 맞죠? 지금도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장면들,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를 찾아온 부모들은 문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문제 부모가 아닌데 왜 애들은 저렇게 엉망일까? 그러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박사학위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다시 열심히 독서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녀교육 심리학은 100% 영유아기 중심뿐입니다. 아마 고기가 끄덕이질 거예요.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 없습니다. 청소년 범주도 되지만 청소년도 아동에 포함됩니다. 아동이 만 18세까지라는 거 아세요? 아동이 만 18세까지 아동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과도한 아이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고, 요즘은 애들이 부모보다 상전돼 있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40, 50대의 이 부부들은요 윗 어른들 대하는 것보다 밑에 새끼들 대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합니다. 왜요? 아이들을 뭐처럼 모시라고? 황제처럼 모시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과잉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 애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갓난아기 때는 뭐처럼 모셔야 된다? 황제처럼. 이 심리학을 대상관계 심리학. 아이는 부모라는, 특히 1차 양육자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더라. 그래서 엄마가 환하게 웃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찌찌 물려주고 채워주고 챙겨주고 이런 거 할 때 세상은 살만한가 봐. 그래서 굿셀프를 형성하더라. 이게 대상관계 심리학이에요. 맞죠? 근데 배가 고파 우는데 엄마가 찌찌도 안 주고 찝찝해서 똥 싸고 막 질펀하게 질러놨는데 갈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난 나쁜 인간인가 봐. 이렇게 내면화시킨다는, 그게 대상관계 심리학. 이때는 아이를 뭐처럼 모셔야 되죠? 황제처럼. 그리고 어릴 때는 친밀감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황제처럼 모실 때 발달과업은 애착. 그리고 어릴 때는 뭐처럼 놀아주라고요? 눈높이를 낮추어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무등도 태워주고 놀이도 같이 가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요즘 젊은 부부들 무지하게 잘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요, 딸내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보도 못한 현상을 봤다고, 세상에 세태가 달라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세상에 사회가 다 어떤 지가 앞치마를 싹 두르고 자기 아내 여보 당신은 장모님과 같이 이 얘기 말상대 해드려. 둘이서 다 앉혀놓고 지가 가서 칼질하고 준비하고 싹 다 하더니 식탁을 쫙 챙겨놓고 나중에 막 불러서 밥 먹게 하더라고. 세상에 남자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졌다고, 시집 참 했다고, 아주 행복했다고, 감상 헌금까지 드렸다고. 그 다음 주에 아들내미 집에 갔는데 쌍놈의 새끼가 지가 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는 앉아있으라고 지가 가서 뚝딱하게 있고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뚜껑이 열려 죽는 줄 알았다고. 요즘에 젊은 부부요, 역할 분담 잘합니다. 애들 봐는 거 잘하고요. 요즘에 애들이 울면 옛날에는 엄마 그러면서 달려갔잖아요. 요즘은 아빠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요즘 아빠들 진짜 친절하고 그런 사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일을 전담이라 분담이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요. 제가 부부 세미나 교회 가보잖아요. 이렇게 한 20년 전만 해도 부부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애기들 얻고 온 집은 전부 다 엄마들이 뒤에 없거나 앞에 앉거나 이러면서 뒤에서 강의를 들어요. 요즘에는 가보면 100% 남자들이 다 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갓난아기는 뭐처럼? 황제처럼, 어린애는 뭐처럼? 원숭이처럼. 이때 친밀감이라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부모님과 친밀하다 이 느낌이 형성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시골집에 가면 명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쭉 하다가 한창 여기꽃이 피다가 아버지가 딱 끼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어도 이 얘기를 딱히 얘기할 거리도 없고, 이게 안 되죠, 대부분 다. 왜? 그 세대는 친밀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다 큰 자녀는 뭐처럼? 일꾼처럼 써먹어라. 이때 꾼이란 말의 전제는 유능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중에는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가슴으로 품는 거, 이게 엄마 역할이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 큰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 이게 누구 역할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 역할은 기본적으로 악역에 해당되더라. 우리가 엄마의 사랑, 엄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고 막 거기 눈물이 훌쩍 나오고 그냥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하는 이유는, 엄마는 풍만한 젖가슴으로 안아주는 환경, 홀딩 엔바이러먼트, 늘 안아주고 챙겨주고 보담아주고 다 이랬던, 그래서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근데 아빠는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막 혼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늘, 그래서 아빠는 기본적으로 악역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비애는, 아버지의 존재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다지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사실, 비로소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 아버지가 위대했구나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어느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 말을 했더니 남자들이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악역을 감당하는데,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의 절반이 눈물인 이유입니다.
선생님 리모컨을 제가 안 챙겨 내려왔어요. 어떻게 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반 단체, 교육 단체, 학교들 그리고 교장, 교감 연수, 교사 연수 방학 되면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교장 연수를 갔다가 1시간 내에 기립박수를 5번 받았습니다. 전부 다 모든 정책이 아이들을 위해줘라,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얘기하는 거고 깐나내기만 황제처럼 모시는 거지 다 큰 아이는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는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블레싱 합시다. 그대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드십시오. 혹시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나보다 위대한 자식? 제가 2013년도에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 출연을 했거든요.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동네 마을회관 공동시청을 했어요. 방송은 미리 사전부터 광고해가지고 누구지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시골 어른들 좀 일찍 일어나나요 다 미리 와가지고 TV를 다 보고 났는데 일주일 뒤가 설명절이었어요. 제가 내비에 이제 약 시간 나오니까 어머니 몇 시쯤 도착합니다 전화를 드리잖아요.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조그마한 양반이 쭉 달려오시더니 저를 막 냅다 끌어안고 야야 어째서 네가 내 배에서 나왔더노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죠. 그러다가 또 아버지는요, 야 괜히 야 막내야, 네가 읍내 좀 가자. 읍내 왜요? 형들 3명이나 있는데 왜 꼭 제가 가야 돼? 야 시끄럽다 그만 따라와라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읍내를 다니다가 지인들 만나는 순간 하는 말씀이 야가 그 텔레비전 나온 가라고 막. 그 가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 이게 아버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2가지 역할입니다. 첫째, 가슴으로 품어줘서 굿셀프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 심리학 용어로는 자존감. 다 큰 자식을 독립시켜 보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드는 그 역할,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지인들 얘기 나누다가 우리 애가 자존감이 바닥인가 봐 그러면요, 아유 무식해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 효능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이란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난 상태, 엔진이 고장이 났거나 무슨 뭐 점화플러가 튀지를 않거나 어떤 바퀴가 막 펑크가 났거나 운행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자존감이 망가진 상태.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기본 전제 자존감의 회복, 이걸 1순위로 잡았던 이유가 고장난 차는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이건 자존감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차가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나 막 시가 2억 3억 가는 그런 스포츠카 그런 차인데 10년 동안 다산 시내만 운행을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내를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부럽다고 할까요? 막 시끄러워 욕할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아마 욕할걸요. 시끄럽다고. 그 차가 뽀대가 날 때는 어디예요? 도로를 질주할 때지. 남들 잠깐 엉엉 기어갈 때 막 포스를 드러내면서 쫙 달려갈 때지. 그래서 자기 효능감,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라섰으니 무대에 뭔가 보이라고. 저기 무대 저기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를 해도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웃기기를 잘하든 지위가 높든 뭔가 특출한 사람이 올라가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 무대에 올라선 아이가 뭔가 막 열심히 열창을 쫙 품었을 때 우리는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때 당사자가 느끼는 그 느낌, 자기 효능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첫째 선물은 자존감, 2번째 선물은 자기 효능감, 이렇게 되죠. 2가지가 다 필요해요. 강사 소개는 저렇게. 그리고 제가 싸가지 코칭 이후에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도 냈고요. 저 책은 지금 중국 본토에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소황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애들이 상전돼버린 기현상들. 그리고 올해 봄에 쓴 책이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라는 책입니다. 왜요? 저는 아이들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부모를 코칭해 줍니다. 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많은 부모들 만나면서 한국 부모가 가장 못하는 거 반박하는 거 못하고요, 혼내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반박과 훈계의 실전 멘토링,
왜냐하면 코칭을 받았던 엄마들이 선생님 그거 정리되게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된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와서 제가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책을 출판사에서 준비하고 예비 독자에게 보냈더니 강사님이 자기 집을 다녀갔냐고, 애들 말하는 증상을 똑같이 적어놨다고. 그래서 애들은 요즘은요 과도한 아이 중심이 아이들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저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 과도한 권리, 과도한 존중을 받으면 오만방자해진다는 휴먼 네이처의 속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부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는 풍요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왔지만 요즘은 문제 부모가 아니라도 이상한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중독과 폭력입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에 담배, 술, 담배, 마약까지 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맞죠? 학교 폭력, 이즘에 왕따 이런 거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밑에 깔아앉아 있는데 문제인 줄 모릅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무기력입니다. 애들 표정에 이런 거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무기력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너무 풍요로우면 의욕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젊은 부부들요, 아이 키울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70년대 심리 이야기지 지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물론 저도 그랬고 한국 부모는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데 아이가 원하는 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원하지 않는 거 억지로 시키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애를 키웠다가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역적으로는 제가 자랑할 수도 있지만 애들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싸가지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에서 늘 생각해 보면 가르쳐야 할 때 안 가르쳤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때 안 시켰고 그랬더니 애들 능력이 이 정도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애를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게 늘 가슴 아프고 미안해. 애를 보면. 왜요? 저도 그때 세뇌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할 거는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이게 말씀의 교육이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생기는 현상 품행 조절 장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튕겨나가요. 이렇게 너 어디 가냐? 화장실 가는데요. 야 수업 시간인데 이따가 쉬는 시간 가야지. 아니 오줌 마려서 내가 갔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만 말하면 신사적이에요. 그래도 요즘 애들은요 너 어디 가냐? 화장실 가는데 얘 수업 맞추고 가야지. 그러면 애가 바로 AC 이걸 선생님 면제를 직접 날리고 갑니다. 애들 부모한테 욕하는 거, 부모를 폭력을 쓰는 거, 물어뜯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중증 중에 끝판왕들이 옵니다. 상담센터를 몇 군데 댕겨도 해결이 안 되는 집 아이들, 그런 집 때문에 옵니다. 이따 오늘 여기 마치고 제가 송파 쪽에 들렀다가 어느 집 가정 방문까지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도 18을 날리는 애입니다. 왼쪽에 저 내용들요 가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캡처해서 오는 그대로. 맨 밑에 침대 뒤집어 놓은 거 보이죠? 저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 안에 저 내용 27살짜리 딸내미입니다. 엄마한테 바로 N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누가 뭐라 했냐고요. 앞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것도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약간만 앞으로 와도 고개를 뒤로 돌리면 뒤에도 보이는데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는 못해도 눈치는 빨라야 돼요. 요즘에 저런 현상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칭해 주었던, 왼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엄마가 애방에 들어갔더니 뻑큐를 2개를 동시에 날리더라고. 저 본문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저 아이는요, 상담실을 뭐 5개를 댕겼다더나 뭐 하여튼 6년 가까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제가 쓴 다 큰 잔 싸가지 코칭을 읽고 찾아온 엄마였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도 해결이 될까요? 저도 해결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건 해봅시다. 어떤지. 그렇게 가는데요, 엄마가 애 상황을 캡처를 해서 보냅니다. 엄마한테 들어갔더니 막 뻑큐를 날리고, 너 왜 그러냐, 너 폐륜이다 그랬더니 폐륜 맞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욕하는 건 기본이고, 학교도 해당이 안 되고, 저 아이는 제 시간에 학교 간 적도 없고 제 시간에 마치고 온 적도 없고 충동 조절 장애, 이렇게 있다가 얘야 너 똑바로 앉아야지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 나가버리네. 오죽하면 담임교사하고 교감이 가정 방문을 해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아이 좀 다른 학교로 전학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강제 전학까지 가는. 그래 엄마가 어떠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외항선원, 한 1년 내내 한 달 집에 있을까 말까 늘 바깥에 가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항상 아버지가 없는 상태 홀 아들. 아이는요 감당 불가해요. 이 집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이는 어릴 때 금지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욕을 하냐? 라고 물어보라고. 근데 왼쪽에 보면 욕을 안 하면 내 요구를 들어주든가, 저런 문장이 있거든요. 제가 저 문장 가지고 관계를 풀어간 거예요. 제가 그 엄마한테 톡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네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엄마한테 바라는 게 있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어서 네가 욕을 했던 걸로 엄마는 해석이 됐다. 근데 네가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면 엄마는 백지가 되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다음에 욕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를 요구하는지 알려주면 엄마는 언제든지 흔쾌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리고 이틀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이가요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무슨 상담거리 내용이냐고 이게. 그러면서 제가 묻습니다. 아이가 인상 쓰던가요? 아니요. 욕하던가요? 아니요. 뭐 고집 부리던가요? 아니요.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그러면 엄마도 두말 없이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그 둘이서 아이스크림 쭉쭉 빨고 오면서 오늘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지? 다음에 언제라도 네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는 해줄 수 있어. 네가 욕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요,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엄마한테 걸어온 건데 엄마가 약해가지고 고리를 못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는 계속 욕을 하는데 욕을 하면 엄마한테 고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게 된. 근데 그 엄마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톡이 왔는데요. 선생님, 신기해요. 지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의 폐악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네, 아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엄마가 약하니까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내용이 보세요, 여러분. 박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제 아이는 제 시간에 학교 가고 제 시간에 돌아와요. 수업 참여도 하고 있고요. 쭉 저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박사님의 코칭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모가 갓난아기를 대하는 심리학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다 큰 아이를 다루는 개념에서는 세계 최하입니다. 이때 다 큰 아이의 기준은 학령기, 즉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되신 분들, 손주들 두신 분들요, 손주가 집에 오면 반가운데 가고 나면 더 반가워요. 요즘 애들은 애들 같지가 않아. 너무 발랑 까지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차라리 말 못하고 꼼지락거릴 때는 이쁜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싸가지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학교를 들어가면 이미 아나 무인이고, 그래서 이놈을 이쁘게 해야 될지 어떨지 아마 판단이 안 서는 경우들 많을 거예요. 이게 과도한 아이 중심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다른 집 코칭들에 나오죠. 자, 부모들의 공통 고백이요, 다 기존의 심리학이 말했던 아이 중심,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장 시점에 어느 부분이 펑크가 나서 그러니까 다시금 다 메꿔주어라. 이렇게 했더니 더 기고만장하게 되었더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다를 때다. 그래서 아이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고 부모가 체계에 올라와라. 그렇게 코칭을 주고 말하는 법을 일러주고 했더니 체계가 잡혀간다는 이야기죠. 오른쪽에는 아이가 3명이 있는 집안에 큰아이 때문에 상담 왔다가 막내까지 얘기했던, 그래서 그분이 그러기에 코칭비를 3명을 다 내야 되냐고, 아니 도매금으로 가자고 그냥. 그래서 막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내왔길래 이렇게 처리하라고 답을 줬더니 나왔잖아요. 막내 은지 사건은 박사님 말씀대로 진행했는데 너무 잘 해결됐다고. 한국 부모가 이걸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들이 요청하는 거, 제가 가끔씩 박사님의 입을 빌렸으면 좋겠어요. 애가 저렇게 말할 때 말문이 탁탁 막히는데 어떻게 박사님은 그럴 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에요. 왜? 그거를 대사 외듯이 연습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기라고. 그리고 한국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 혼내고 막 성질내고 그래가지고 애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 애들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엄마한테 상처받았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받았거든. 그럼 여러분, 난 상처 준 일 없거든. 이렇게 다. 나 엄마한테 상처받았거든.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답을 주는가 하면, 네가 말하는 그 상처는 너의 주관적 상처라고 그래. 네 입장에서 상처 맞아. 그래서 주관적으로 100% 상처 맞겠지. 그러나 엄마는 누가 봐도 엄마가 잘못한 객관적 상처에만 책임을 지지 네가 말하는 주관적 상처에 해당되지 않아. 구분해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1930년대에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니까 애들이 신경증 걸려가지고 병원에 올 때 애가 혼자서 안 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데리고 와요? 1930년 되면 아빠가 데리고 올까요? 그때 반드시 엄마가 데리고 오지.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쌍을 연구한 겁니다. 아이가 신경증이 이르는 그 애의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탐색을 해보았더니, 그래서 공식 통계는 뭐 5천 쌍이었다, 어떤 데는 3만 쌍이었다, 뭐 환자들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쌍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이를 신경증에 이르게 하는 엄마는 퍼펙트 마더였더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한국 엄마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퍼펙트 마더가 아이를 죽이더라 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냐? 이 사람이 제시한 엄마는 good enough mother,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말하자면 이럴 때 비웃는 거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그런 엄마.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생겨 먹은 대로 사세요. 자, 성질 내면서 사세요, 여러분. 잘 보면요, 부모가 되게 꼬장꼬장하고 원칙도 많고 기존금지도 많고 모든 거 간섭하고 그런 엄마인데,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부모인데, 어떤 집의 자식은 그런 부모를 꾸어 삶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는 사막에 내놓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아이하고 부딪히면서 들어 다툼도 있고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좀 삐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들어 억울하기도 하고, 그건 지극히 노멀 범위에, 정상 범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상처, 트라우마 아닙니다. 게다가 어릴 때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툼도 있고 뭐 티격태격도 있고 막 삐치는 것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내야 라야 심리적 내성을 갖게 돼 있고,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참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지만, 집에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애는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자살은요, 예쁠수록 잘 죽고 뛰어날수록 잘 죽고 유명할수록 잘 죽고 학력이 높을수록 잘 죽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을 염려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굿 이너프 마들, 사랑도 주지만 적절한 좌절도 주는 부모,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전적인 사랑을 줘야 되고, 맞죠? 권리와 의무의 비율에서 아이는 의무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제일 이쁜 갓난아기는 뭐예요, 여러분? 젖줄 때 쭉쭉 빨아먹고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는 애? 밤낮이 바뀌지 않는 애 최고의 애 아닙니까? 제일 예쁠 때. 그리고 어린애 원숭이처럼 놀아줄 때는 뭘 해도 즐겁고 콧노래 부르고 신난다 그러고 막 따라주고 그런 애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갓난아기는 의무와 권리에서 권리 100% 의무 제로. 그런데 다 큰 아이는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입니다. 이렇게 가야 발달 단계에 맞게 가는 건데 요즘은 다 큰 애한테도 권리만 주고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요즘에 청년 세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100% 찾겠다 그러고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야지. 어른이 돼도 이거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사춘기 전에 부모 파이팅은 저는 정말 사명감 가지고 썼고요. 애들 때문에 속 끓이는 부모들 저거 읽고 힘내라고, 진짜 파이팅 하라고.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은 사춘기에 대한 면죄부를 너무 쉽게 보여합니다. 제 사춘기야, 싸가지 없게 굴고 대들고 막말하고 지 맘대로 굴고 막, 그 다 사춘기니까 그렇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건 사춘기가 맞지만 병리적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 사춘기와 병리적 사춘기. 지금 사회가 말하고 있는 그거는 전부 다 병리적 사춘기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니까 저렇지 천만의 말씀요, 그건 사춘기의 특성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특성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종교성이야말로 교육의 대안이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왜? 학교 교육은 생존 교육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기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교육은요, 남녀의 차이 기본적으로 빼고 출발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처음부터 다른 존재 이렇게 출발하죠. 학교 교육은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다 그러면 성인지의 문제다 이상한 딱지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 여자하고 결혼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 되죠. 이게 세상 교육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이유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다양성의 원리,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성, 다르게 만드셨더라. 세상에 꽃이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꽃 종류가 강단에 저거 뭐저 트리도 저건데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저 나무가 하나밖에 없다면, 꽃이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는 다양성의 원리,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 다르게 만드셨더라.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남녀의 다름을 죽을 때까지 즐기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더라. 이게 다양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된 거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 제국에서 출발됩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강한 나라가 될까?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자기 나라 말고 그를 몰라요. 문맹부터 깨자. 과목으로 말하면 뭐죠? 국어. 그리고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무역이라고 그러죠. 외국어 하나 익혀야지. 우리로 말하면 영어에 해당되고, 그리고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학문은 수학이죠. 과학도 포함시키면.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근대화된 학교의 주요 3교과. 그래서 한국에서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 가는데 플러스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생존의 3교과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은퇴하신 분들 행복의 3교과가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하루 종일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자동으로 습득되더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애들 표정이 어떨 것 같냐고요. 학교 가면 하루 종일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해요. 주로 하루 종일. 애들 학교 가는 표정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요, 인상 잔뜩 쓰고 있고, 애들이 학교 가면 욕부터 배우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중고생, 초등학생까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방학동이라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는 동네가 방화동이라고.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안은 신앙교육밖에 없더라. 왜요? 학교 교육은 수평 교육이고 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이기적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수직 교육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아까 교육의 원리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고, 더 묘한 것은요, 요즘은 개는 훌륭하다 그런 TV 프로그램 본 적 있죠? 개를 훈련시키는 두 가지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는 금지, 하나는 유보. 금지, 안 돼, 하지 마. 두 번째, 기다려. 똑같죠? 심리학적으로도 금지와 유보를 많이 당한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크더라. 그리고 어릴 때 허용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하고 집안에서 금지가 있던 그 집안에 자란 아이하고 어른이 됐을 때 누가 더 행복하냐? 이쪽이 압도적으로 행복했더라. 그래서 좋은 부모 되려고 하는 그 착각 버리십시오. 60년대 이야기입니다. 다 역기능이고 부모가 부모 기능 못할 때 이야기고 결핍됐을 때 이야기지. 요즘은 그런 세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진짜 저는 세뇌가 되었고요, 한국 부모 다 세뇌가 되어 있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믿음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신앙이라는 토끼를 먼저 잡으면 행복과 성공이라는 토끼도 다 잡게 돼 있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더라. 근데 세상에 가서 성공이라는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신앙이라는 토끼 못 잡고 행복이라는 토끼 못 잡고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 인간으로 남게 되더라. 먼저 신앙이라는 토끼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저게 과거의 심리학입니다. 결핍의 심리학. 왼쪽에 보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 저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애를 심부름해왔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되잖아요. 저 자존감 높여주는 대화법에 근거하면, 얘야, 너는 엄마를 위해서 심부름도 해주는 꽤 괜찮은 사람이란다. 이게 자존감 칭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인 아이들, 위축된 아이, 주눅된 아이, PTSD라는 상처 입은 아이들, 그런 애는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보통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역반응 납니다. 오히려 그냥 심부름해서 고마워. 왜요? 아이가 그때 느끼는 그 느낌,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네, 나도 이 집에서 꽤 쓸모 있네, 그럴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자기 효능감, 나 이 집에서 꽤 필요한 느낌이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맡겨주셨죠. 하나님이 이름을 못 붙여서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지력이 모자라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아담아 네가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의 범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사자라고 이름을 딱 붙이면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죠? 사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구조를 보면요, 아담이 말을 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인간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그 말에 따르시더라. 하나님이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였을 때 촌스럽게 이름아 사자가 뭐냐, 걔 코알라로 좀 바꾸라, 어우 사자, 어우 촌 싫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 붙이는 그대로 두 말도 없이, 이 구조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집사처럼 내려와서 상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이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옛날의 심리학은 전부 다 결핍 이론들, 전부 다, 지금도 방송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오은영의 저 리포트, 전부 다 결핍 이론들입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결핍에 의한 참상이 아니라 과잉에 의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어릴 때 모 심을 때 보면, 어릴 때 뭐 하죠? 모 심고 모짜리 만들 때 물을 공급하죠. 여름 내내 물 공급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패고 연글 때 물을 어떻게 하던가요? 빼죠. 이삭이 연글 때 물을 집어넣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예요. 그래서 키가 자꾸 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아이는
사랑을 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제가가 있으니까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이렇게 탁 틀어주시고 아니라고 흔들어 주시면서 주제가가 있거든요. 아, 사랑은 이제 그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전폭적으로 안아주는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박절하게 외면하시고 때로는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주절이죠. 사람이 바보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일부러 굶기고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랑만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좌절도 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양쪽 바퀴를 다 가져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풍요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마틴 셀리그먼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자입니다. 한국도 몇 번 다녀갔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기 보면 이제 연두색 바탕 되는 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개인주의 때문에 우울증 걸리더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되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고립된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보가 우울증 걸린 거 보셨습니까? 이 타적인 사람, 베푸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베푸는 주체가 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베푸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송을 다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처럼, 우리가 베푸는 주체가 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처럼 우리도 보기에 심히 좋더라, 이거 경험하라고.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쭉 붙였잖아요. 나가봤더니 어제 내가 이름 붙여준 사자가 막 지나가네. 아이고 자식, 내가 이름 붙여줬지. 이름 마음에 드냐? 오늘 코알라도 지나가네. 쟤네들 이름 내가 다 붙여줬지. 볼 때마다 뿌듯한 느낌이 올라오죠.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세계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성탄절 점등식 여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연초가 되면 사단에 있을 때 병사에서 그거 다 누가 만들어요? 밑에 부하들이 다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버튼 누르는 그만 사단장이 와서 눌러요. 그러면서 기사가 나기를 몇 사단장이 점등에 불을 밝혔대요. 바로 그거예요. 밝히는 주체가 당사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마지막에 이름 붙이는 일을 아담에게 줌으로써 네가 이름 붙였지, 아담으로 하여금 아싸를 외치도록 하는, 그렇게 의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 공동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둔 가족 공동체예요. 이걸 회중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드린 예배도 회중예배. 저는요,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회중교회의 역할을 너무 강조했고, 저도 목회를 배울 때, 부교육자 사역할 때 콩과 교인은 볶을수록 고소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냐? 그러면 콩 볶듯이 막 볶으래.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대요. 그런 철학을 막 받아서 얘기했던.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참 묘한 것은요, 교회 열심인 가족일수록 주일이 되면 이상가족이 됩니다. 아침에 다 성가대로 빠지고 교사로 빠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얼굴은 볼 적도 없고 식당에서 얼굴 마주치지도 못하고 아침에 나오면 저녁 집에 들어가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KO 돼버리고 전부 다. 회중교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도외시했던 게 가정교회를 외면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가정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 가정사역자입니다. 왜요? 가정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뭐 굿 파트너 교실도 배우고 가정사역에 대한 이런 책들을 탐닉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작업을 다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이런 거 다 배우긴 했는데 가정교회가 있다는 개념을 몰랐어요. 이 교회는 회중교회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지.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 맡은 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아이들의 믿음은 누가 세운다고요? 가정이 세우고 아버지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 부모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레위기 율법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실천이 돼서 부모한테 아까처럼 쌍욕하고 18 날리고 이런 애를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기면 청소년들 90%가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권위가 사라진 시대, 학교 교사의 권위가 사라져버렸고 엉망이 돼버린, 그래서 오만방자해진 그런 개념들요. 교육이 되려면 권위가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권위가 서게 돼 있어요. 그걸 첫 고집꺾기라 그럽니다. 아이가 자의식이라 그러는데, 애가 크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점이 되면 자의식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 엄마 아빠 이거 말고 자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거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내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때 애를 휘어잡지 않으면 못 휘어잡습니다.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자의식이 생길 때 그때는 매를 들어도 가하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아이라도 차도에 뛰어들거나 부모에 대해서 막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는 매를 들어도 가하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은 이렇게 가르치면 폭력이라고 신고당합니다. 하여튼 나라가 웃겨 자빠진 나라가 돼서 참 가슴 아파야지.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참 속 터지죠. 저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이 나라는 국회의사당을 잘못 만들었다고. 예, 국회의사당을 말이지 한옥처럼 탁 짓고 민족성을 잘 가르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다못해 개량 한복이라도 똑같이 입히고 뭔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키워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서양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요 동그란 걸 올려가지고 이걸 돔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지었더니 멀쩡하던 사람도 거기만 들어가면 전부 다 돔. 이랬다고. 진짜 이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그러면 속 터질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회중교회와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사역은 미안하지만 사역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교회가 가정사역하면 안 돼요. 가정을 살리는 것은 교회의 기본이고, 각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 회들교회 출석하시면 회중교회에서 각 역할 감당하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두 양쪽이 다 병립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걔네들은 안식일에 일도 안 합니다. 회당 중심으로 집들을 다 그렇게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만들고요, 오전에 회당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끼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할 때 이때 쓰는 방식이 하브루타, 질문식 교육법. 성경은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부서 목사님 사역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회중 예배로 모이는 거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가 회중교회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교회가 핵심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정교회와 회중교회의 밸런스를 잘 맞추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 교육은 우리가 지금 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은 원래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총명하게 키운다 그랬잖아요. 총명, 귀 밝을 총자에 밝을 명자. 여기서 명은 뭘 잘한다는 거예요? 보는 걸 잘한다는 뜻이죠, 명. 근데 귀 밝을 총자는 뭘 잘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 교육의 기본은 보는 게 교육이 아니라 듣는 게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부모가 말씀하시면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 친구 참 총기가 있어 이런 말 쓰잖아요.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가르치면, 그죠? 둘밖에 몰라요. 저는 10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그렇죠?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죠? 눈치가 빠르고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은 듣는 교육을 통해서, 듣는다는 말은 수직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이상종이 나타났을 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갔더니 나 너 안 불렀다. 혹시 그 음성이 다시금 들리거들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라고.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듣는 교육이 우선인데 미국은요 보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애를 총기 있게 키우지 못하고 총기를 들고 설치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보는 교육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녀 차이 말하지 않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래요. 참 정신나간 얘기들이죠.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게 부부 상담을 놓으면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 보편적 특성이 이렇다 이것만 알아도 부부 갈등의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예, 남자는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서로가 모르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알면 정상이고 모르면 증상이다. 이렇게 되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4, 5년 차 때 결혼 관계 아내하고 너무 관계가 힘들어가지고요. 도대체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부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시작해서 막 열심히 책을 읽는데 재밌는 것은 그 책들이 마치 우리를 진짜 해부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책을 읽고 읽을수록 저는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었고 아내는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몰랐을 때는 나만 정상이고 이 사람은 증상이라고, 이 사람도 저보고 증상이라고 계속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피차가 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인간이라고 오해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맞아요 라고 해주셔야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기만 불행하면 사람은 힘든데요,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이 불행에 꼬소매지면서 행복주소가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옆에서 막 한숨을 쉬면서 맞아요 라고 해주시면 옆 사람이 막 치유를 얻고 그래요. 자, 다시 갑니다. 남자로서 지극히 정상이고 여자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심각한 증상이라고 오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하나님이 애초부터 남자에 대해서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남편은 아내에서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서 배우고 부모는 자녀 교회에서 배우고, 이거 하라고 목사님이 이 과정을 창설하고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라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부부다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가정에 관한 한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간파하시고 교회 안에 가정사역이 잘 뿌리내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원만하고 행복하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딱 떠올리면 저기 다산 베들교회 교인들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막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저렇게 만나면 저렇게 좋을까, 이런 소문들이 나기를. 그래가지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단체 독대해가지고 막 비밀리에 봉투를 찔러주면서 저도 이 교회 멤버십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신약시대에 모였다 하면 찬송하고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물품을 다 모아가지고 다 구제하고 나눠주고 찬송 늘 그랬던, 성경 모여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행복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들이 붙이는 이름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바깥에 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고 얼굴이 밝고 부부 사이 저렇게 좋고 들어갈 때마다 막 손잡고 들어가고 뭐 그렇게, 야 도대체 저렇게 천국이지 뭐, 저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한 사람들이냐? 베들교회 교인들이다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성탄이잖아요. 성탄절,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칠레에서 옛날에 광산이 무너졌잖아요. 지하 600m에 갇혔어요. 30일이 넘도록 구조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나올 수 있냐고요? 땅을 판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처음에 통신선 연결하려고 구멍을 하나 이렇게 쭉 뚫어서 쭉 내려보냈더니 거기서 쪽지를 우리 다 살아있음 이거 올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대. 그래가지고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통로를 하나 해서 구조 33명 구조하는데 22시간 걸렸대요. 그 과정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들으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 구원이란 말을 구출, 구조란 말을 써보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산에 매몰되어서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구조 소식이 전달되었고 드디어 캡슐이 내려와서 구조가 시작됐던 그 이야기, 그게 성탄절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건데 그 얼굴 인상 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을 잔뜩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가인과 아벨의 후예도 나눠지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카인의 후예들, 문명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이기적 인간을 양산하는 게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창세기 4장에 라멕의 찬가에서 나오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가 스스로 일부 이처제를 실행했던 남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이처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제가 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으라. 요즘 말로 각색을 하면 내가 오늘 교회 온다고 오는 데 있잖아. 그 초딩 1학년짜리가 지나가다가 자전거로 툭 치라고 지나가는 거 있지. 아, 근데 이놈 새끼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 내가 따라가고 확 죽여버렸지 그냥. 어때? 잘했지? 이게 창세기 4장의 라멕의 찬가예요. 죄책감 1도 없고 자기밖에 없고 조금만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묻지마 살인 똑같고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악랄함의 끝판왕 카인의 후예가 만든 모습들이에요. 첨단 문명이 되어 있고 최근에 호모 데우스를 얘기하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첨단 과학을 무기로 삼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탄생시키셨고 셋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된, 우리는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즉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세상의 결혼은 나 중심이고 배우자는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믿음 안의 결혼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 의도였죠. 그래서 둘이 보시고 둘의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짝을 이루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할 때 행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할 때 행복하더라. 특히 한국 남자는 아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내란 말의 어원은 안팎할 때 안, 해, 달할 때 해. 그러니까 집 안에서 비치는 해. 그래서 안, 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집 안에서 비치는 뭐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라는 빛이 집 안에서 빛나게 돼 있죠. 그런데 중년기 이상이 되면 의미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아, 네. 이거 하라고 안 합니다. 저보다 한 5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다 준비하죠.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단 아, 네 라고 하시면 아내가 무지하게 행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서두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만 반응해 주시는 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이번 목사님 다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쭉 들어가는 거 발달 단계에 맞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좀. 갓난아기는 뭐처럼? 어린애는 뭐처럼?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그래서 최근에 자녀 교육의 대안 중에 다 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10살 이전부터 집안일을 시켰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행복도 성공도를 조사했더니 집안일을 안 했던 아이들보다 직업적으로 성공했고 가족관계 훨씬 더 원만하고 행복했더라.
즉 행복이란 토끼와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건 충분히 설명 다 했고, 아까 사춘기 얘기했죠. 진수식이란 말 있죠 여러분. 진수. 배는 어디서 만들죠? 바다에서 만들어요. 배를 바다 위에서 만들어도 도크 위에서 만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배는 물속에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육지에서 만들거나 도크 위에서 만들지. 그리고 완성된 배는 반드시 물로 띄우죠. 그래서 진수하잖아요. 사춘기란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식이 기본적인 교육, 양육을 다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 그게 사춘기란 뜻이고, 그 말은 부모는 자기 기본 역할 끝냈고 그때부터 애는 스스로 자기 인생 꾸려갈 것이고, 부모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챙기는 시기가 되었다. 애들 교육에서 해방되었다. 그 시기가 사춘기의 뜻입니다. 따라서 애가 사춘기가 되었다 그러면 부모는 아싸 드디어 나도 내 인생 찾을 때가 됐지, 그거 할 때가 사춘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전부 다 병리적 사춘기. 한국은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심각한 증상입니다. 정상적 사춘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느 말하는 집사님 아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의 꿈은 저는 셰프 될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덩치도 퉁퉁하니 곱상하니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물을 때마다 나는 요리사 될 거예요, 나는 셰프 될 거예요. 늘 그렇게 주저함이 1도 없어요. 자, 뭔가 꿈 얘기할 때만 저는 셰프 막 손 바로 올라가는, 친척이 와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주방에 가서 막 다듬는 것도 도와주고, 2학년 때면 칼질도 막 도와주고, 엄마 좀 비키세요 이런 건 유능한 셰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내고 지가 막 칼질하고. 자, 놀랄 준비하십시오. 놀라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초등 5학년입니다. 엄마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생일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와 세상에 끝내준다, 뭐 요리사 된다 그러네, 벌써 요리사 다 됐네, 우리 주부도 못하는 건데 대단하다, 진짜 내가 다 했냐, 뭐 사온 거 아니냐 막 묻고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옆 사람이 친구들이 우와라고 할 때 당사자는 아싸를 외치거든요. 또 놀랄 점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맛있는 밥상 다 먹고 놀라고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다 집에 가려고 신발 신고 있는데 애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올해는 제가 한식으로 모셨고요, 내년 이맘때 양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왜? 그 아이가 지금 양식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나는 양식을 잘 못 만들지만 1년 뒤에 나는 양식도 유능하게 해내는 능력자가 되어 있을 거다.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외치는 그 느낌이 아싸의 느낌이고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요 사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아이야말로 사춘기를 제대로 한 겁니다. 왜? 사춘기의 발달 과업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콜링, 사명은 그에 따른 역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 바라볼 때 딱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을 때 나는 뭐가 되길래요? 나 이렇게 갈래요? 난 이거 할 때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할 때 그거 바라볼 때 부모 마음 어때요 여러분? 저놈 자식이 저거 뭔가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든든히 들 때 그때가 부모의 행복이지. 그게 정상적 사춘기입니다. 병리적 사춘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분해야 돼요. 얘가 갑자기 안 먹어요. 이런 경우는 청중의 외모 수준이 과하게 출중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넘어갔어요. 집안일을 시키는 이유, 오늘날 부모들은 독서, 학교 공부처럼 이런 가기를 바라는데 나오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오잖아요 본문. 집안일입니다. 오른쪽에 나오죠. 10대의 집안일, 저건 10대가 아니고 10대 이전입니다. 10대 이전부터, 10살 이전부터 집안일을 했던 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도 높았고 행복도 높았더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란다. 뭘 시키자? 집안일을 팍팍 시키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아이가 집안일을 할 때 생기는 그 느낌이요, 이 집안에 나는 필요로 해. 아까 요리하는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밥상을 쫙 차려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놀라고 막 엄지 세워주고 할 때 자기가 어떤 느낌? 아싸, 이 느낌이죠. 자기 효능감입니다. 왼쪽에 나오죠. 마틴 로스먼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가 성인 84명 대상으로 인생을 유아기 10세, 15세, 20대 중반 4단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박스 안에 읽습니다. 시작.
자, 오른쪽도 똑같지요? 자,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의대 교수가 14세 학생 456명을 47세까지 추적 조사,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 읽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새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싶거들랑 집안일을 뭐 하자? 팍팍 시키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손주도 해당됩니다. 똑같이. 자, 자녀 이름 끝자 대내면 주나 뭐 있잖아요. 끝자 대내보기 시작. 따라해봅니다.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단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일꾼이다. 그게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보고 아동 학대는 있다는 소리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일을 시키는 것은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거. 하나님도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부여해 주셨는데 당연히 부모도 새끼한테 일을 부여해 줘야지 그때 아싸를 느끼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부모인지 봐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 중에 민주적 부모 가장 좋은 부모인데 예스는 확실하게 예스,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이게 민주적 부모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부모고요. 그 다음 부모가 권위적 부모, 예스는 별로 없고 노만 있는 부모, 우리들 부모님 세대들 되는 건 별로 없고 전부 다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요즘에는요 그 다음 나오죠, 허용적 부모, 예스만 있고 노가 없는 부모. 그 밑에는 더 이제 심해지죠. 과잉적 부모, 예스 플러스 예스. 요즘 젊은 세대는 허용적 부모와 과잉적 부모 투성입니다. 과도한 권리가 애들 엉망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생만 돼도 적어도 늦게 잡아도 학교를 들어갔다 학년기에 들어섰다는 말은 아이가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사랑을 빼야 되는 게, 아이가 역할을 자꾸 주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수직 교사예요. 자, 새우깡 먹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 새우깡 열어주잖아요. 보통 봉지를 딱 뜯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집에서 이거 먹어 주잖아요, 여러분. 새우깡 교육부터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새우깡 봉지를 뜯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집어서 누구 먼저 주도록? 엄마 먼저 주도록. 그래서 2개밖에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아니 됐어 넘어가 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 드셔야 돼요. 옆에 아빠가 있으면 아빠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또 친구들 있으면 얘 먼저 챙겨주는 법을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줬네, 그럼 어르신 좀 이따 한 봉지 더 사주지, 그거 받아 먹었다고 행복해할 뭐 그런 어른들이 있냐고요. 어디 그래 봤자 손실이 나분들 얼마나 나겠냐고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야지. 그리고 애들 생일 축하하잖아요, 여러분. 생일 축하는 유치원 정도까지 맞지만 초등학교 들어갔다 그럼 바뀌셔야 돼요. 초등학생이 되면 네 생일이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 카드를 보내고 선물하고 그 작업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생일은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정자가 난자 결합할 때 뭐 몇 분의 1을 막 딸 뚫고 오라가서 뭐 그렇게 따지면 축하할 일 맞지만, 하자란 말은 성취를 이뤄냈을 때 하자란 말을 붙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뭐 승진했다 그럴 때 하례 드립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하자란 말은, 그러니까 졸업은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축하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러나 생일은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생일은 부모가 그 아이를 축복하는 날이지, 생일은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자기 생일이 되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날로 얘기해야지. 저희 집은 가끔씩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른들 살아계실 때 저희 생일이 되면요, 애들한테 그 스마트폰 켜놓고 이제 스피커폰 켜놓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럼 애들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인사를 하게 해요. 그러면요 막 그 분위기가 어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 애들은 그 얘기하죠. 생일은 너희가 생명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지 그걸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 문화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뭐 오늘 뭐 주구장창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 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라 이러는데, 자, 몸체자는요, 뼈 골자에 풍성할 풍자, 뼈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 요즘 아이들은 체격은 좋은데 체력은 바닥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엎어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 제가 상담해 주면서 그랬습니다. 모습이 둘이서 연년생인데 자기는 4대째 크리스천 신앙인인데요, 그 모습애들 둘만 쳐다보면 전생을 믿지 않을 수가 없대요. 왜? 저것들이 전생에 절천지 원수가 아니면 저렇게 싸울 수가 없대. 형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막 물어뜯으면 이게 뭐 하여튼 얼마나 막 뭐 레슬링을 방불케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처방을 줬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의 그 원형 있잖아요. 그 전법이라, 그런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가 막부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조금 힘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좀 큰 나라 좀 이렇게 정복하자. 저 명나라를 좀 쳐들어가자. 우리끼리 왜 싸우냐? 땅 넓은데. 그랬더니 그거 괜찮네. 그래가지고요, 명나라 정부를 목적으로 했더니 모든 사람 다 모였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순신한테 패해서 결국은 돌아갔지만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손이 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막부들 세력이 다 떨어져 있었고 지가 한 방에 통일할 수 있게 되었더라. 힘을 외부로 돌리는 전법을 토요토시 히데요시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방을 줬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주말마다 전국 100대 명산 순례하기, 그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요, 그런 책이 있으니까 책 사다가 그때부터 주말만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 3명하고 세 남자가 등산을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입이 막 닷발이나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등산 가다 보면요, 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 협력을 해야 되죠. 땡겨줘야 되죠. 그래서 한 10개도 안 정복했는데 두 아이가, 형제가 그렇게 진하게 만들어졌대요. 아버지 처방이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했더라. 그 다음, 제 영화 보시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저 삭막한 집안에 저 수녀가 들어갈 때, 자, 클래식 기타 들고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주제가 자녀 교육 중이라서 기타를 안 들고 왔지만 보통 집회를 가면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옵니다. 뭘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을 갖고 보십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믿음의, 신앙의 영성이 세워질 때 정서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성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몇 번씩 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때 반드시 기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간에 동요 불러주고 연주 들려주고 추억으로 적게 만들어주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죠. 어떤 분들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그거 연주를 쫙 하고 있으면 다들 막 눈물바다가 되는데, 희한한 거는 둘이서 손 맞잡고 기도해도 부부 갈등이 해결이 안 됐는데 노래 부르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이유는 한 가지, 마음이 배가 불러서 그렇더라. 마음이 배가 부르면 자발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자발적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밥을 먹었더니 좋은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추억으로 남기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기타 들고 가요, 여러분. 한때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음악은 교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음악을 갖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수 치고 교회에 안 되는 사람 없고, 유명 뭐 그런 거 치고 음악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연관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악적으로도 부자가 되야 된다. 저렇게 따이까맣게 음악도 올려주고 하잖아요, 저렇게.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학에 출중한 외모를 가진 이유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방향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저쪽을 향해서.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고, 부모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죠.
교훈과 훈계. 그 다음 페이지. 아니요, 됐어요. 그거 앞 페이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교훈은 트레이닝이고 훈계는 인스트럭션에서 가르침이 되죠. 그래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부모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사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혼낼 때가 있고 받아줄 때가 있고 방향을 잡아줄 때가 있고 교정할 때가 있고 또 위로할 때가 있고 싸밀 때가 있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군하게 공감 그랬구나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다음으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부모는 영적 영향력도 있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영성을 믿음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 역할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베들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 주체는 누구라고요? 부모인데 부모 중에도 아버지 역할. 한국의 아버지들은 서플라이의 기능, 즉 공급자 기능만 주구장창 열심히 했지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작업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늘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 다 보냅니다.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 유대인 부모들, 유대인 아버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새끼들 성경 가르친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갯머리 교육은 아버지가 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천장에 붙여놓은 세마의 구절을 낭송하게 하고 축복기도해서 재우는 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늦게 일반 가정사역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만 이것만 얘기했지 그렇게만 받았지 진짜 아버지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그 얘기들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경건가정과 세속가정.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위대한 신학자. 그래서 19세기 선교 확정의 선구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의 여인과 결혼해서 617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학 총장 12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공무원 80명, 성직자 100명 쭉 이렇게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동일한 시대의 인물인데 막스 주크라고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129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고 직업거지가 310명이고 장애인이 440명이고 매춘부가 50이고 전과자가 60이고 살인자가 70에 기타 50명 이렇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경건 가정을 만드는 거,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의 튼실함입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을 측정할 때 부부 관계보다 가까운 그 무엇도 역기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부가 가까워지는 법은 따로 배워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가까워지는 비결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따로 배워야 돼요. 오늘 기타를 제가 안 들고 왔지만 기타 연주할 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타의 실력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로 배우고 익혀야지.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가정천국, 교회천국.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죠. 자,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확인할 차원에서 갓난아기는 뭐처럼? 어린아이는? 다 큰 아이는? 내 새끼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란다면 10살 이전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키자. 그리고 교회는 회중교회와 가정교회가 있고 특히 아버지는 가정교회의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행복한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이야 물으면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지긋지긋한 집구석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발달 단계라는 행복의 단계인데 지구의 역사에서
다 무지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국도 조선시대까지 다 무지의 시대였고 일부 계층 빼놓고는 최근에 근대화된 학교를 통해서 그나마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었고 서양은 르네상스 이후에 그나마 이제 의식이 깨어난 이성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래서 무지의 시대는 말 그대로 무지, 샤머니즘, 불온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다크 에이지가 되고요. 그 이전에 형이 하학에 해당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과학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이란 잣대고 요즘 젊은 세대는 과학이란 패러다임에 묶여서 그렇게 따지지만 관계는 역설입니다. 그 위의 세계가 형의 상학이죠. 그래서 밑에 피직스인데 물리학인데 메타피직스, 피직스를 넘어선다 이 뜻이거든요. 관계의 세계는 가장 위에 형이 상학의 세계입니다. 철학과 종교의 세계. 그래서 학교가 가르치는 세계는 과학적 패러다임이고 교회가 가르치는 교육과 부모가 가르치는 이 교육은 신앙교육은 학교가 가르치는 수준보다 위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교가 전부 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존교육뿐이고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도 아니라는 사실. 각 가정이 믿음의 토에 올바로 서서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이런 관계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회중교회도 건강하게 서갈 수 있지. 그래서 이 두 교회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만 가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저 교회만 가면 애들이 바로 잡힌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저 교회에 가면 얼굴이 바뀌더라 표정이 바뀌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도 행복하고 회중교회도 행복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늘 당당하고 행복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가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을 보시면 다 답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들이나 부모들도 아이가 우리 이제 신앙용어로 우상이 되듯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뭐든지 들어주고 싶고 힘든 일 안 당하게 해주고 싶고 또 아이들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도한 공감으로 그랬구나 하면서 훈육을 못하는 그런 전반적인 진짜 문화처럼 상공사공이 흐르고 있는데 강의의 답을 다 하시긴 했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흔히 왜 공감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까 이게 착각돼 있다고 그런데 공감 이론이 언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놀랄 준비하십시오. 공감 이론은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1961년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년대생, 넓게 잡아서 70년대생에게 맞는 이론이지 2020년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군화 기법, 군요 기법 이런 거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남편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은 화가 나셨군요 이런 건 이야기. 이 이론은요 구닥다리 중에도 한참 구닥다리입니다. 그 공감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마시고요. 요즘은 공감이 아니라 말 자체만 들어주는 거 이걸 저는 카피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다는 말이야 확인해주고 그리고 부모의 기준과 원칙을 얘기해주면 돼요. 또 이때 아이가 거절당하고 왜 그럴 때도 적절한 거절감, 적절한 좌절, 안타까움, 기다림, 속상함 이런 거지만 정상범위고 그런 건 가정에서 지극히 정상이고 아이에게 심적 내성을 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거나 못된 부모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원래 자기 새끼,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분들, 내 남편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공감해주는 남편 기대하지만 남자에게는 공감의 기능이 없습니다. 요만큼 남아있긴 한데 이것도 대문 밖을 나서서 다른 여자에게 작동되지 자기 마누라에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도
자기 새끼에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자의 교지라고 그래서 자, 자네 새끼 내한테 보내시고 내 새끼 자네가 좀 맡아주시게 새끼를 바꾸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 지 새끼는 욕심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공감 이론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엮이는 가정이고 상처받고 함부로 대하고 막 학대가 있고 이런 집안에 그거 하지 말라고, 애도 인격체고 존중해 주라고, 그래서 공감 이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도 상처받고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런 애는 공감이 필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공감만이 답 아닙니다. 또 공감은 마음을 받아주는 차원이고 공감이고, 그 다음에 행동은 의지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까지 도매금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화가 났으니까 쌍욕할 수 있지, 이러면 쌍욕해도 된다는 암묵적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건 알아. 그런데 조금 전에 욕했잖아. 너 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구닥다리 심리학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심리학은 전부 다 70년대 구닥다리 심리학이라고, 다 아이 중심이라고.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눈 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부부끼리 동맹관계 형성하셔야 돼요. 부모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다 그러면 아빠도 얘기한 거고, 아빠가 얘기했다 그러면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예스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 나서서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부부끼리 들어와셔서 여보 이거 예스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당사자가 가서 교정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서요. 뭐 사주겠다 그러는데 엄마가 안 된다 했네. 아빠가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해줄게. 이러면요, 엄마는 졸지에 이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아빠는 네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와가지고 뭐 걔는 휴대폰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 잘 관리도 잘할 애야, 걱정 안 해도 돼. 또 워낙 산지 지금 4년째 5년째 넘었고 지금 바꿔줄 때도 됐어. 그러면 사줄 때 됐네? 그럼 엄마가 어제 엄마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랑 의논했는데, 아빠가 의논했는데, 엄마 아빠가 의논했는데 너 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대표성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즘 아빠도 얘기했잖아요. 선역만 감당하려고 그러지 악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아빠만 있고 아버지가 없어요. 애비 부자의 뜻 먼저 이거하고 마칠게요. 아비 부자의 뜻 이거. 어미 모자는 엄마의 젖가슴을 상징했잖아요. 풍만한 젖가슴, 홀딩 엔바이러먼트, 품어주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 이 역할은 뭘 본땄을까요? 쌍도끼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쌍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즉 과수원의 과수는 꼴을 만들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하나가 올라오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T자형 꼴을 만들고, 요즘에 배나무는 Y자형 프레임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두 가지로 갈라지도록 이렇게 Y자로 만들고요. 모든 과수는 꼴을 만듭니다. 그때 가지를 쳐내고 잔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안의 엄마의 젖가슴과 품어주는 환경과 아버지의 쌍도끼 기능을 통해서 아이를, 그래서 엄마 이걸 통해서 자존감을 만들고 아버지 그 기능을 통해서 과수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건데,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는 엄마 역할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 가보면 전부 다 엄마 역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럼 답이 됐죠?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는 책을 참고하시기를. 긴 시간 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발달 단계에 맞도록 키워야 됨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도한 아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교회가 먼저 든든하게 서가고, 든든하게 선 가정교회의 터 위에서 베들교회 회중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에 가정사역에 잘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이 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형성하고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사역과 교인들이 원하는 가정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소문들이 행복의 소식들 또 좋은 열매의 결과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